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제가 남편 박기태와 결혼해 살아온 지 어느덧 50해가 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사람 대접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무식한 게 뭘 안다고 끼어들어. 말이 안 통해. 이혼이나 해. 매일같이 들어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 자존심을 꾹꾹 눌러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하루의 시작은 항상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모두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든 것들입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도 손맛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여자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제 반찬을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이른 아침이네. 정말 부지런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소대로 김치찌개용 김치 드릴게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 따뜻한 시간도 잠시, 집으로 돌아가면 또 냉소와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휴, 또 그 냄새야. 반찬 가게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나? 내가 명문대 나온 퇴직 공무원인데 아내가 반찬이나 팔고 다닌다는 게 창피해서 못 살겠어. 남편 박기태의 말은 날이 갈수록 더 뾰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박정우와 박정현이 먼저 도착했고 막내딸 다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일 도시락 좀 넉넉히 싸줘요. 요즘 엄마 반찬 없으면 밥맛이 없어요. 알았어, 정우야.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밥상을 차렸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투성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혼하고 싶다니까. 너 같은 무식한 여편네랑 살아준 내가 천사야, 천사. 그 말에 고개를 떨궜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딸 다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다혜야. 얼른 밥 먹어. 아이들 눈치 보며 하루를 버텼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게이트볼 치러 간다더니 왜 저쪽 골목으로,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뒤를 밟았고 그 끝에서 마주한 건 남편과 다른 여자였습니다. 너무도 다정하게 웃고 있던 두 사람. 그리고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여보라는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들은 후에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단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손이 가실 거라 자신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손엔 떨리는 핸드폰, 다른 한 손엔 붕괴된 제 마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들려온 그 말,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거야. 이제 더는 그 여자랑 못 살겠어. 그 여자라니 바로 저를 말하는 거겠지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보기도 민망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으니까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 날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 저는 반찬 가게로 향하는 대신 준비해 두었던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둔 법무법인의 주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상담실 마주 앉은 여성 변호사는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습니다. 남편분의 외도가 직접적인 이유신가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대화도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진과 진술만으로도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이 있으면 더 좋긴 한데요. 그땐 너무 놀라서 그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이혼을 원하시나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은 말이 있어요. 무식한 여자, 이혼하고 싶다. 사람도 아니라는 말. 이제 그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려고요.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눅들지 않은 제 표정 때문이었겠지요. 혹시 남편분의 칠순 잔치가 곧 있다고 하셨죠? 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 자리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 돌아갈 마음 없습니다. 이번엔 그 사람이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날 상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보다 더 깊은 회색빛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이제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 박기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반찬 가게 들렀다 왔어요. 요즘 부쩍 일찍 나가더라. 뭐 하는 거야? 장사가 잘 돼? 그냥 그래요. 기태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 이미 속으로는 모든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기태가 말했습니다. 이번 칠순 잔치는 제대로 준비해야 돼. 내가 명문대 퇴직 공무원인데 초라하게 할 순 없잖아. 알겠어요. 잊지 못할 잔치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 말에 기태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큰아들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칠순 잔치 음식 좀 푸짐하게 준비해 주세요. 회사 동료 몇 명 초대했거든요. 알겠어, 정우야. 그리고 엄마, 그날 옷은 좀 단정하게 입어요. 아버지 체면도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로 나가기 전 딸 다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자꾸 무언가 숨기는 표정이세요. 별일 없어? 그냥 바빠서 그래. 정말이에요?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뭔가 달라요. 저는 그저 다혜의 눈을 바라보다 말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칠순 잔치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기태는 잔치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연회장 예약했고 한정식 코스로 가자고 했어. 음식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신경 써. 그리고 인사할 땐 무식한 티 안 나게 해. 네. 그날만큼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기태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가방 속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받은 이혼 서류. 이제 단 한 번의 무대만이 남았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같이 눈을 뜬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준비해둔 한복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든 옷은 조금 낡았지만 오늘만큼은 단정하게 입고 싶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올리고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는 사람처럼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오늘의 저를 지탱해줄 갑옷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기태는 거실에서 양복을 다려 입고 있었습니다. 오, 오늘따라 한복이 잘 어울리네.
그래, 이 정도는 입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 말에 저는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거예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상차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기태의 직장 동료, 친지들, 동네 사람들까지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하, 그래도 제가 퇴직 공무원 아닙니까? 명문대도 나오고요. 기태는 연신 웃으며 사람들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쭐한 얼굴, 평소보다 더 커진 목소리. 그 모든 것을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선미. 박기태가 게이트볼 모임에서 만난다는 그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미예요. 게이트볼 모임에서 기태 씨와 자주 뵈었어요. 선미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오셨어요. 어서 와요. 여기 자리 있어요. 기태는 선미를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익숙한지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창문 틈으로 들었던 말들, 그 따뜻한 말투.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이 제게 칼이 되어줄 것입니다. 딸 다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 보여요. 괜찮아. 엄마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잔치가 시작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가방 속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50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연회장 안이 북적였습니다. 사회자의 마이크 소리와 사람들의 박수,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져 기분 좋은 축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주인공이신 박기태 어르신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기태가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양복의 단정한 머리, 익숙하게 마이크를 잡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명문대를 나오고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하며 어느덧 칠순을 맞았습니다. 기태의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움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는 책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지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태 씨, 잔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당신이 평생 바라던 그 선물 말이에요. 기태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무슨 소리를? 저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서류 잘 읽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겁니다. 이혼 서류예요.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고 기태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걸 들고 와? 왜요? 당신은 매일같이 말했잖아요. 무식한 여자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엔 기태와 이선미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여보라 부르던 그 장면. 제가 창문 밖에서 들은 말 기억하시나요?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겠다고, 더는 저 여자랑 못 살겠다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이선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태 씨, 당신이 평생 원한 대로 해줄게요. 이혼해요. 그리고 잊지 못할 칠순으로 기억하세요. 그날 저는 그렇게 5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제 자신 앞에서. 칠순 잔치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많지도 않은 짐이었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옮긴 보금자리였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작게 피어있는 화분, 그리고 조용한 공간. 이곳은 비록 작지만 숨 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기태는 연락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영자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집에 들어와.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집 없어요. 당신과 저는 끝났으니까. 기태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모든 게 장난처럼 느껴졌겠지요. 하지만 모든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태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이선미 연락도 안 돼. 돈 없다는 소리 하니까 갑자기 사라졌어.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 살아야죠. 영자야, 그래도 50년을 같이 살았잖아. 정이 있잖아. 50년 동안 무슨 말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이라면 난 이젠 그런 정 없이 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날 딸 다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걱정돼서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 엄마 저 도와드릴게요. 뭐든.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고마워, 다혜야. 너 하나라도 있어줘서 엄마는 든든해. 다혜는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뭐 하고 싶은 일 있어요? 그냥 편하게 지내셔도 되지만 혹시 다시 뭘 하고 싶다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 있어. 나 혼자 밥 해 먹으면서 생각했거든. 그 반찬 솜씨 그냥 묻히긴 아깝잖아.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밥상 아닌 진짜 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영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서. 며칠 후 저는 수원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평소 반찬을 나눠드리던 어르신들이 떠올랐고 이제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 제가 요리하는 걸 오래 해왔는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좀 나눠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 너무 필요했어요. 혹시 이름 적어주시겠어요? 직원은 제게 신청서를 내밀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영자.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제 이름 석 자만으로 적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복지관의 따뜻한 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제가 만든 반찬을 박스에 담아 복지관 차량에 싣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찬 갖고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손도 떨리고 밥 해먹기 힘들었는데 복지관에서 이런 것도 다 해주네. 예, 앞으로 매주 2번씩 찾아뵐게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나온 길,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구나. 며칠 후, 딸 다혜가 복지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신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거야. 다혜는 제 반찬 박스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반찬 아니에요. 엄마 마음이 담긴 거네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다혜야, 엄마 이제 이거 하면서 살 거야. 돈 많이 벌진 못해도 마음은 참 부자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이어리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김영자, 다시 시작함. 70세 첫 번째 이름으로.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복지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박스를 정리하고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사와서 깻잎을 다듬고 물을 썰었습니다. 하루 이틀 점점 익숙해지자 복지관에서도 저를 부르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영자 어머님, 여기 반찬 조리법 좀 알려주세요. 김영자 선생님, 이 국은 정말 맛있네요.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엄마 밥상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뭔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직접 만든 밥상을 전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아직은 시범 단계지만 팀장 역할을 맡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어르신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손맛도 최고고요. 그날 명찰 하나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김영자, 엄마 밥상 프로젝트 팀장. 명찰을 가슴에 달며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부인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이름으로 사회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첫 정식 배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다혜, 그리고 자원봉사자 두 분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반찬 갖고 왔어요. 어머나, 영자 씨 아니에요? 반찬 가게 하시던 그분 맞죠? 네, 맞아요. 이제는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챙겨주시니 살맛나네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야. 배달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다혜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엄마도 좀 멋진 사람 같았어. 그 순간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제 자존심이 처음으로 피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입구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기태, 많이 초췌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만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박기태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살은 쑥 들어가 있었고 머리칼은 정리되지 않은 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나 요즘 잠도 잘 못 자. 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밥맛도 없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영자야. 칠순 잔치 때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그날만 그랬던 것도 아니잖아요. 50년 내내 그랬잖아요. 기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내가 외로워서 잠깐 흔들린 거야. 그런데 결국엔 내가 제일 그리워지더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태 씨, 저는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이 제 삶이에요. 이 이름으로, 이 손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기태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게. 반찬 가게도 다시 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니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복지관 문이 열리며 다혜가 나왔습니다. 엄마, 다 끝나셨어요? 기태는 다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혜야, 아빠 좀 도와줘라. 엄마 좀 설득해줘. 너도 알잖아. 우리가 가족이잖니. 다혜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 보여요. 그걸 아빠가 진심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가족이면요. 그 말에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후회는 그의 몫이고 선택은 제 몫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복지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을 위한 밥을 지어야 하니까요.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어느덧 저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엄마 밥상 프로젝트가 정식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저는 여전히 팀장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분의 반찬을 준비해야 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끝에서 제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갈 때마다 들리는 말들. 이 반찬만 기다렸어요. 이 국물 맛이 어릴 때 엄마가 끓여준 맛 같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어느 날 딸 다혜가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정리해봤어요. 영자의 반찬 일기예요. 노트 안에는 제가 만든 반찬 레시피와 어르신들 반응, 그리고 다혜가 찍은 사진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걸 왜? 엄마 손맛은 이제 혼자만 알기 아깝잖아요. 책으로 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만 했던 제 삶이 이렇게 기록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행사장에서 소박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엄마 밥상 프로젝트 활동 보고회. 관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김영자 선생님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아닌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선분입니다. 모두의 박수 속에 저는 무대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이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70세에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관객석에 앉은 다혜와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자야, 잘하고 있어. 늦지 않았어. 정말 잘하고 있어. 비로소 제 자신을 다정히 불러본 그날,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고 어느 날 아들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처음 듣는 말투였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와 똑같은 얼굴로 저를 무시하던 정우였는데 지금은 어딘가 망설임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반찬 사 먹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반찬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늦었지만 알아줘서 고맙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밥 한번 드실래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얼굴 보자. 며칠 후 정우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식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줍게 앉은 정우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왜 그렇게 엄마한테 무심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너도 아버지 영향 많이 받았겠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마음 한 구석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박기태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봉투에는 김영자라는 제 이름이 또렷이 쓰여 있었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래 망설였어. 나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이제 그 옆자리를 다시 바란다고는 하지 않겠어. 다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중에 우리가 아주 늙어서 길에서라도 마주친다면 그땐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편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그날이 오면 인사는 할게요. 이제 미움도 원망도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남은 건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아주 평화롭고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자의 반찬일기 출간 기념 간담회. 노인복지관 식당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는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몇몇 지역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제가 만든 반찬 사진들과 손글씨 레시피가 액자처럼 전시되어 있었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아있던 저를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김영자 선생님의 70년 인생이 담긴 한 그릇입니다. 단지 반찬 만드는 법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박수가 울렸고 저는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내 이름은 부를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책을 내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처럼요. 70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날 간담회가 끝난 후 복지관 벽에는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김영자의 엄마 밥상 주방. 이름 석자가 새겨진 나무 현판을 보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정말 수고했어. 잘 살아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영자라는 한 사람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